안녕하세요. 예, 지성이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귀한 시간 내서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발걸음 한 분 한 분의 사연은 제가 다 일일이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10년 세월을 보내다 보니 찾아주신 관객분들의 발걸음의 노고와 또 함께 촛불 들었던 그 과정들이 계속 바깥에 있으면서 떠올랐습니다.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뭐 소개를 해드릴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 먼저 영화 잘 만들어주신 김한태 감독님, 어떻게 보면 개인 사심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 제가 꼭 모시고 싶었던 대기자님이시죠. 우리 변상욱 대기자님. 대기자님 감사드립니다. 뭐 물어보실 이야기도 많고 영화에 대한 얘기도 많겠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영화 이야기 아니더라도요. 참 저도 지금 사실 꿈 같습니다. 우리 변상욱 대기자님 옆에 모실 수 있었다는 게 여러분들이 대기자님한테 궁금한 점 물으실 게 있으면 그것도 괜찮으니까요. 질문 부탁드리고 무엇보다 이 영화가 탄생된 개요 그리고 또 영화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줄거리 여러분들의 어떤 질문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우리 한태 감독님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성 아버님과 함께 바람의 세월 공동 연출한 김한태입니다. 바람의 세월은 이제 보신 것처럼 세월호 가족분들의 10년의 걸음, 10년의 마음, 시간 등을 이제 시간 순으로 연대기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한 영화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버님께서 10년 동안 이제 기록하셨던 그 기록을 토대로 해서 다양한 이제 미디어 활동가들, 뭐 세월호에 관심 가졌던 또 다양한 분들이 함께 이렇게 촬영됐던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해서 아카이브 다큐멘터리 이런 형태로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처음에 아버님이 저한테 촬영본이라고 주셨던 게 한 7테라 정도 됐습니다. 나중에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길 본인이 촬영하신 게 한 50테라 정도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별 과정들을 이제 힘든 과정이죠. 그 선별 과정을 거쳐서 저한테 주셨고 미디어 활동가들이 촬영했던 한 4테라 정도, 미디어 몽구님이 특별히 주셨던 게 4테라 정도의 영상, 그리고 또 4.16대 미디어위원회 활동가들이 촬영했던 다양한 푸티지를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2022년 10월에 아버님이 연락을 주셔서 10주기에 대한 기록도 그 의미들을 영화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버님 이제 딱 한 가지 생각했어요. 우리 영화, 우리 가족들의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셔서 우리 가족들, 세월호 가족분들 걸어온 걸음이 온전하게 좀 잘 드러나서 전달될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이 영화가 단지 세월호 가족분들이 걸어온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시절을 우리가 함께 겪었던 우리들한테도 위로와 응원할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이렇게 아버님한테도 저한테도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귀한 걸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원래 보통 이런 흐름에서는 게스트를 모신 변상욱 대기자님한테 어떻게 보셨냐는 이야기가 먼저 갈 것 같은데 건너뛰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도 좋으시고 또 뭐 진솔하시고 우리 대기자님이 말씀하시면 관객분들이 질문이 조금 난감한 그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 하는 원체 뭐 잘 분석도 하시고 그래서 혹시 우리 관객분들 중에 영화 우리 한태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충으로 좀 설명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손을 한번 드시면 저희들 우리 배급사에서 마이크를 좀 드리도록 하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저한테 되게 4.16을 기억하는 게 되게 유별나다라고 말을 들었었는데, 그러고 이제 어떠한 해결도 되지 못하고 유야무야 문재인 정권도 지나갔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이제 세월호의 미진한 부분들, 해결의 미진한 부분들이 도화선이 돼서 최상병 사건도 일어났었고, 오송 참사도 원인 규명을 제대로 못한 채 지나갔고, 12.9 참사, 이태원 참사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4.16이 다시 소환이 되지만 또 금방 사람들이 많이 잊은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세월호를 계속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만 이태원도 기억을 하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다 잊고, 총선이나 대선에서도 그걸 다 잊고, 윤석열 정권 들어설 때도 그 세월호의 어떤 큰 원인을 제공한 잔존 세력들이 다시 집권을 하고, 그리고 그게 큰 아직 뭐 이슈가 되지도 못하고 세월호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라는 거는 민주당에서도 너무 미진하고, 지금도 저는 총선이 어제 끝났지만은 이태원이나 세월호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아서, 최상병 얘기는 조금 나오긴 했지만 그 외엔 거의 나오지 않아서 조금 좀 뭐랄까 무력감이나 막막함이 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좀 두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 또래들, 저는 제 또래들이 저처럼 어느 정도의 트라우마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전혀 없더라고요. 다 거의 대부분이 오히려 이제 저한테 되게 의아하다, 너는 아직도 기억을 하냐라는 게 대체로 제 또래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저희 부모님 세대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은 이 세월호의 시옷자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키세요. 듣고 싶지 않다고, 너무 슬프다고, 아직도 트라우마가 너무 짙게 남아서. 근데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제가 철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처라는 거를 치료를 하려면 결국은 한 번은 세게 아파야 아픔을 직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저도 이제 부드럽게든 조금 세게든 어떻게든 세월호를 기억하게 하려고 모든 이제 저와 이제 컨택하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여러 방법들을 써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 두 부류의 분들한테, 첫 번째 부류는 좀 잊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제 4월이 되면 4.16 맞아, 잊고 있으면 세월호였지, 제 배지를 보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말을 한다거나 이런 친구들한테든, 아니면 두 번째 부류, 좀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저희 부모님 세대들, 근데 더 깊게는 알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분들께 어떠한 방법으로 솔직히 다가가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좀 세월호가 좀 깊게 좀 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좀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자꾸 외면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그렇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게 좀 깊은 고민이에요. 저 5주기 때부터 계속 고민이어서 저는 답을 잘 못 내겠는데, 혹시 답이 있으시면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변상욱 기자님이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번뜩 듭니다. 뭐 만드신 작품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옆에서 취재 생활을 한 40년 하면서 지켜본 바로는, 저런 참사가 벌어지면 제일 먼저 논의하는 것은 어디쯤에서 자를까 합니다. 어디쯤에서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 걸로 이 사태를 수습할 건가를 제일 먼저 논의하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행하고 해결하고 문제를 갖다 처리하고 덮어서
마무리 지을 사람을 지목을 해줘. 네 선에서 해결하고, 네 선에서 해결하고, 네 선에서 해결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그 아랫 사람한테 언제까지 이 부분을 해결하고 이 부분을 해결해 하면서 이 지시가 맨 위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접근하지 말고 그 밑에서 해결하는데 언제까지 해결해 그러면 그 지시가 내려가고 하면 아까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죄도 없는 의경은 그 매트리스를 들고 튀는 거죠. 이거라도 자기는 뭐 하면 그날은 안 온다고 네 일을 했다고 얘기를 들 테니까 그 위에 사람은 또 세월호 유가족들이 보관하고 있던 이런저런 물품들을 갖다가 지 수거해가지고서 딴 데다 치워버리는 거. 자기 할 일을 다 했다 그러고 계속 이게 층층이 다층적으로 계속 지시가 내려가고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재난과 참사에서 정치권하고 그다음에 국가 책임자들은 어디에서 수습해서 누구 선에서 책임을 지우고 꼬리를 자르고 몸통을 보존할 건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세월호는 바로 7시간, 8시간의 공백은 뭐야? 대통령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몸통이 대통령으로 바로 겨냥이 되니까 상당히 다급했던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동원될 수밖에 없고 국정원이 좀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행정 권력, 정치 권력은 여기에서 뭐 어떻게 돌아가든 좋은데 나는 가끔 가서 악수하고 얼굴도 비춰가지고 나름대로 내 이미지를 갖다 보고 보존하는 것이 정치권의 제일 큰 목표죠. 사실은 유가족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세월호 특별법 빨리 논의해가지고 변호사들, 법률가들 데려다가 법률 만들고 이걸 어떻게 통과시킬 건가 자기들끼리 논의하면 바로 해결되는 문제인데 괜히 유가족들이 있는데 와갖고서 매번 사진 찍고 가고 이런 일만 벌어지죠. 결국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거고 또 하나 법이 이제 문제인데 아까 헌법재판소 판결 나오셨지만 법을 잘 아는 자가 법대로 하자 그럴 때가 가장 교활하고 참담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법을 잘 아는 자가 법대로 합시다라고 하면은 안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교활할 때죠. 그러니까 법 전문가들은 법대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국가의 모든 안전에 대해서 책임이 있지만 대신 그 시행령상 대통령은 그날 일어나서 뭘 하고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규정을 어긴 바가 없어요. 규정이 없으니까. 국가라고 하는 체계가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대단한 것 같아도 허술하게 그지없어요. 더군다나 그 권력을 갖고 있거나 잘 아는 사람들은 빠져나갈 통로들이 얼마든지 널려있는 그런 것이 국가의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걸 감독할 것은 첫째는 언론이죠. 언론입니다. 당연히 언론이죠. 제주 4.3이든 5.18이든 다 언론이 되살려내고 해야 되는데 언론에 기대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KBS가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제작진이 그러니까 만들려고 했다가 야 그러고 보니까 4월달이다. 뒤로 미뤄라. 어차피 방송도 총선 지나서 하는데요. 그래도 예고편 나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가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윗사람한테 혼난다든가 정치적으로 위협을 당한다든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8월달로 미뤄라. 8월달로 미룬다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가 세월호 유가족들이 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8월달로 미뤄라. 못합니다. 합니다. 하다가 할 수 없이 미룹니다. 그러면 8월달로 미룰 때 그때까지는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합시다라고 하니까 계획서를 짜갖고 와라. 계획서를 짜갖고 왔는데 맨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세월호 10주기 추모 다큐멘터리 세월호 10주기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논의할 수 없다. 결국 그래가지고 논의가 무산된 거예요. 이게 세월호 KBS 다큐멘터리에 지금 가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 거죠. 언론을 못하는 거죠. 이제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방법은 이제는 결국은 기록이죠. 기록밖에 없습니다. 기록이 싸움이고 투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큐멘터리지만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셨던 1987 영화라든가 서울의 봄 같은 영화들이 또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이 또 문학작품으로 나와서 시가 되고 소설이 되고 해서 우리 주변에 그것들이 잔뜩
계속 생산되고 널려 있고 기억하고 그 방법 외에는 이제 남은 방법이 없네요. 언론들은 언젠가 조금은 좋은 세상이 오면은 세월호에 대해서 다시 제대로 된 다큐멘터리를 만들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오늘 두 분 감독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작품에서 또 가져다 쓰겠죠. 그래서 결국 지금으로서는 기억하는 건 투쟁이고 기억할 사람들을 우리가 옆에서 힘을 잃지 않도록 돌봐드리고 또는 힘을 보태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작품들로 남기고 이거 외에는 변할 방법이 없습니다. 언론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 못 드리는 게 죄송합니다. 예, 항상 느껴왔던 거지만 말씀이 항상 품격이 있으신데 듣기는 또 쉽고 알아듣기는 쉽고 참 옆에서 들으니까 참 너무 부럽기도 하고요. 감사하기도 하고 대부분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마 어제 밤에는 좀 잠을 좀 굉장히 못 주무시지 않았나 상황이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침에 그 뭡니까 사전 뭐죠? 사전 투표율 조사? 사전 조사 사전 조사를 괜히 봤어요. 그걸 보고 이거 뭐 좀 제대로 되겠구나라는 나름대로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번뜩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하루도 아닌 밤에 반나절 동안 제가 받았던 희망 고문. 뭐 이제 결과가 저로 봐서는 이제 뭐 좀 불만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반나절 동안의 어떤 그런 희망 고문의 과정이 있었는데 영화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지금 현 정부 말고 그 이전 정부에 5년 동안 사실 희망 고문을 받았던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각자 느낌에 따라서 어떤 그런 성향도 있고 성격도 있고 어떤 그런 감정선도 있겠지만 저희 세월호 피해 가족들은 대부분이 이 섭섭한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인계점을 전 정부에 대한 특히나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정들이 섭섭하거나 좀 너무했다 이런 감정이 아니에요. 이미 넘어서 있어요. 그런 거죠.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잘 믿겨지지 않지만 우리 변상욱 대기자님 옆에 계시니까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 세월호가 원체 무겁긴 하지만 다들 잠이 모자라셔. 네, 우리 대기자님 모셨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세계 평화에 대해서 한국이 얼마만큼 기여를 해야 될 것이며 핵 폐기물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생각을 가져야 될 건지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또 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죠? 우리 대기자님. 예. 네. 영화에서 이제 잘못 쓰인 거 하나를 보면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공권력이라고 하는 공식 용어조차 없습니다. 사실은 공권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찰병력이면 경찰병력이고 군대면 군대고 탱크면 탱크지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법 용어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을 존중해 주십시오 하면 거짓말입니다. 공권력 하면 뭔가 존중받아야 되고 엄정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어떤 법 처리 집행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권력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물대포를 쏘면 그냥 폭력입니다. 공권력이 나를 물대포로 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결국 공권력이라고 하는 틀 속에다가 다 집어넣고 이거 존중해. 우리는 공적으로 권력을 공정하게 행사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그 물대포나 포위망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옴짝달싹을 못하는 거죠. 밖으로 나가면 범법자가 되는 것 같고 나라에 위해를 끼치는 것 같고 하니까 마음들이 너무 착해서 꼼짝을 못하죠. 그러다가 벌어지는 일은 결국은 자기들끼리 책임을 전가하거나 괜히 원망하거나 하다 보면 오히려 내부에서 갈등만 커지지 공권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다들 착한 국민이다 보니까 얘기를 못하는데 공권력이라고 하는 건 첫째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집에 다시 들어서는 순간까지
그건 국가 책임입니다. 예. 집에 문을 열고 나와서부터 다시 집에 들어가면서 문을 닫을 때까지의 모든 시간과 안전과 생명에 관한 것은 다 국가 책임입니다. 심지어는 집 안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거나 유리잔 깨져서 손을 다치거나 하면 국가 책임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병원에 빨리 가서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국가 책임입니다. 근데 국가가 항상 책임질 때를 갖다가 책임질 순간이 딱 닥치면 거기 왜 갔냐부터 시작을 해서 제일 가능한 한 책임의 선을 갖다 밑으로 하죠. 세월호 같으면 선장, 그 다음에 해경, 중간 간부 조금 하고 일선에 있던 사람들. 이태원 참사도 똑같습니다. 왜 출동을 왜 늦게 했어? 119한테 따져 묻는다든가 이런 식이죠. 그러면 용산구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다 책임을 면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항상 국가다운 것은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집 바깥으로 나선 순간 다 책임져야 되는데 국가의 책임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제일 약한 고리를 찾아가지고 얘가 잘못했군요 라고 끄집어냅니다. 그게 이제 국가의 책임인 거죠.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고 지금으로서는 가슴 아픈 장면인데 5.18 유가족들하고 대구 지하철 참사의 유가족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또 위로해야 되고 세월호 유가족들은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또 위로해야 되고 그러면 나중에 그 다음 기다리는 유가족들은 또 누가 되는 겁니까? 국가가 책임을 안 지면 계속 그 다음 유가족을 또 위로하러 가야 되고 그들은 그 다음에 또 유가족들을 또 위로해야 되고 이 악순환이 계속 끊어지질 않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런 것들을 기사로 계속 쓰고 언론이 해야 되는데 뭐 못하고 있으니까 뭐 말씀드릴 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말씀 중에 저희 김한태 감독님과 저의 영화에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지금 그대로 그냥 다 말씀하셨네요. 저희들의 의중이 이런 참사를 계속 맞이할 것인가, 각자 학생의 위치에서 어떤 직장의 위치에서 자기 현재 삶에 있어서 이 영화를 보시고 나가는 걸음에 어떤 방향 제시가 아니고요. 다음에 닥쳐올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참사가 당연히 지금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피해자인 저는 이 한 10년 동안 거의 야전에서 노숙을 하다 보니까 이게 피부에 와 있는 겁니다. 다음 사고가 저는 와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참 말씀드리기 참 죄송한데 이게 뭐 보인다 그럴까요?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단지 내 가족이냐, 내 친구냐, 내 지인이냐, 아니면 뭐 지방에 있는 누구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게 와 있는 걸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뭐 다 일일이 하시지는 못하지만 엄청나게 왔다 갔죠. 왜냐하면 전남에서 요양병원 화재 사고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판교에서 환풍구가 무너져가지고 거기서 콘서트를 보던 사람들이 떨어져서 숨진 사고하며 인천 앞바다에서 어린이들 그 펜션 사고하며 엄청난 사고들이 다 스쳐 지나가는데 정말 큰 사고여서 유가족들이 막 참지 못하고 이게 들고 일어났을 몇 개의 사건들 선거 지나니까 그렇죠. 내일 아침 뉴스공장 때문에 자꾸 연락. 계속 사고들이 스쳐 지나가고 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올 또 엄청난 쓰나미 같은 사고가 있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데 기자도 이게 꼭 마음에 걸리는데 거봐 말이 씨가 된다고 이 말을 꼭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 다음에 누가 유가족이 될 차례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또 엉뚱한 말을 해가지고 또 말이 씨가 돼서 이제 이런 비난을 들을까봐 말을 선뜻 못 하는데 엄청난 사고들을 이대로 간다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대 기자님
10년 전 어떻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렇게 뭐 원론적인 이야기보다 네. 2014년 4월 16일 날 4월 대기자님은 어떻게 이 참사를 어떻게 그때는 이제 CBS에 몸담고 있을 때고 미디어 본부장이었습니다. 미디어 본부장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자, PD, 아나운서, 기술 파트를 총책임지는 본부장 자리죠. 그래서 아침 8시에 회의니까 보도국장하고 PD 아나운서를 담당하는 제작국장하고 쭉 앉혀갖고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쪽지가 비서가 갖고 와서 커다란 여객선이 뭔지 모르지만 바다에서 좀 기울어져 있답니다 라고 해서 근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타고 있답니다 라고 해서 회의를 진행하다가 안 되겠다 뭔지는 모르지만 보도국장하고 편성국장 제작국장 내려가라 내려가서 뭔지 모르지만 지휘를 해라 내려보내놓고 갸우뚱하다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뉴스가 진행 중인 생방송이 진행 중인 스튜디오로 들어갔죠. 그랬더니 보도국장이 이제 긴급 뉴스를 갖다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 보도국장 뒤에서 이제 쳐다보면서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저쪽에 있는 모니터에서 반짝하더니 전원 구조가 뜬 거예요. 예. 그러더니 그 다음 모니터가 이제 KBS, MBC, SBS, YTN, 연합뉴스에서 한 10몇 개가 쭉 있으니까 갑자기 밑에 자막 전원 구조가 계속 펴지는 거죠. 툭툭툭툭 뜬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도국장이 저를 돌아보더라고요. 전원 구조 됐다는데요. 글쎄 내가 보기에도 진도에서 그렇게 팽목항에서 먼 거리도 아니고 배가 워낙 커가지고 일단 뭐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은데 좀 기울었다 하더라도 완전히 기울려면 한참 남았고 구조선들이 가면은 뭐 전부 다 실어 내올 수 있을 만한 거리인 것 같은데 다른 데가 다 그렇게 나간다 그랬더니 보도국장이 다 그렇게 나갔으니까 우리도 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전원 구조를 냈죠. 전원 구조는커녕 뭐 참담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어떤 영화 감독이 전화를 거셨어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전원구조 오보를 한 언론인을 인터뷰를 해야겠는데 아무도 인터뷰를 안 해준다. 당신이 해줄 수 있냐? 그게 아마 업사이드 다운? 그래갖고 아무도 안 한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한답니다. 그럼 제가 해야겠네요. 제가 업사이드 다운에 드디어 출연하게 됐습니다. 회사로 다 기자재를 갖고 카메라 촬영 장비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맥베스 효과라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손을 자주 씻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죄책감이 조금씩 덜어지거든요. 그리고 섹스피어의 희곡 맥베스에서 맥베스가 살인을 한 다음에 계속 손을 씻듯이 뭔가 잘못한 사람이 손을 씻는 걸 맥베스라고 하는데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업사이드 다운 다큐멘터리 보니까 새가 계속 손으로 이렇게 씻더라고요. 맨손으로 인터뷰하면서 얼굴은 한 0.5초 나가고 손이 한 10초는 나간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저도 죄책감 때문에 계속 손을 마찰하면서 씻고 있었던 거죠. 그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장들하고 부장들을 데리고 단원고에 한번 가보자. 단원고에 갔다 와야겠다. 단원고에 갔던 기억도 나고. 근데 뭐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왜 전원 구조 오보가 나느냐면은 오보가 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재 시스템이.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면은 미국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참사 현장을 제일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 일단 나섭니다. 그 다음에 현장을 죽어라고 뛰어다닐 젊은 기자들, 그 다음에 청와대를 맡을 기자, 해경을 맡을 기자, 경찰청, 검찰청,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행정안전부,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맡을 기자들이 다 집결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경험이 제일 많은 기자, 30년, 40년 된 기자가 젊은 기자들을 데리고 현장에 가고 거기서 에디터를 데리고 갑니다. 에디터가 변호사하고 연락하고 교수들하고 연락하면서 기자한테 사인을 보내주죠. 이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이 문제는 이러면은 명예훼손에 걸리기 때문에 이건 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나이 많은 기자는 청와대에 연락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실도 연락하고 행정안전부에 있는 자기 기자를 연락하고 해서 모든 기자들을 다 연락하고 그다음에 젊은 기자들이 유가족을 만나고 잠수부를 만나고 해서 가져온 정보를 가지고 마지막에 기사를 작성하는 거는 나이 많은 기자가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걸 라이터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런 기사를 가장 많이 써본 사람만이 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들과 막 밀려 들어오는 정보를 빨리 취합해가지고 버릴 거 버리고 요점만 잡아가지고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시스템은 가서 밤새우기 좋은 제일 젊은 기자들을 빨리 가라고. 그러면 젊은 기자 두세 명이 우르르 그냥 가방에다 생수 넣어가지고 갑니다. 가보면 생전 처음 겪는 일이거든요. 도대체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옆에 유가족 있고 경찰들 왔다 갔다 하고 하면은 어민들 또 만나고 뭐 배 타고 나갔다 들어오셨어요? 몇 마디 그냥 얻어 들은 거 가지고 그냥 바로 기사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고참이 가면은 행정안전부 청와대에 있는 기자들도 자기 다 후배니까 야, 뭐 좀 알아봐라, 뭐 좀 알아봐라. 기사 쓰는데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거는 검찰에 네가 물어봐라, 경찰에 네가 물어봐라. 이렇게 하고 다 취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옆에서 에디터가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기사를 써야 기사가 오보가 없고 크로스 체크가 돼갖고 틀린 것들을 잡아내고 하는 건데, 젊은 기자 몇 명이 가가지고 전에 들은 거, 엿들은 거 가지고서 기사를 쓰니까 무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대 그러면 쓰는 거죠. 더군다나 또 위에서는 야, 기사거리 없냐, 지금 세월호 때문에 기사가 많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안 보내냐 그러면은 그냥 주워 들은 거 아무거나 빨리 보낼 수밖에 없고, 속보 경쟁에 베껴쓰기에 그다음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압박 속에서 쓰기,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전원구조 오보를 비롯해서 숱한 오보들이 막 등장하죠. 그러면서도 제일 아프게 기억에 남는 것은, 지금도 검색하면 아마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만, 세월호 이렇게 해서 검색하고 진상규명 검색하면요 뭐가 나오냐면 종북 좌파, 그 다음에 김정일인가 김정은인가 뭐 이런 것들이 뜹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어디에선가 이 세월호에 관한 얘기를 잘라버리고 싶은데 그 자르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자를 만한 명분과 희석시킬 어떤 핑계가 필요하거든요. 맨 처음에 잡은 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구원파입니다. 그때는 구원파 유병헌 씨만 잡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줄 알았던 거죠. 국민들은. 정부가 그렇게 몰고 가고 언론들이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물타기죠. 흔히 말하는 프레임의 전환, 물타기 수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계속 종북 좌파와 북한을 갖다 끌어들이면서 얘기가 길어지는데 제가 SBS 기억나는 멘트를 하나 소개할까요? 오늘 드디어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내용을 소개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늘 드디어 북한의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이 상당히 큰 소식인데 빨리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세월호 관련해서 오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세월호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세월호 소식이 있으면 세월호 소식을 전하면 되는데 그 앞에다가 오늘 김정일, 김정은, 뭐 북한, 뭐 어쩌고 저쩌고 한참 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그런데 세월호 잠깐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이러고 하니까 연관 검색어에 그렇게 뜨는 거죠. 그나마 이거는 그래도 맨 앞에 올려놨다는 거죠. TV조선 같은 경우 17번째로 나왔을 겁니다. 17번째. 그 앞에 정봉주 소식, 김정일 소식 뭐 다 집어넣고 17번째로 나갔던 거죠. 이것들이 이제 언론이 참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절대 고쳐지지 않는 태도죠. 그래도 좀 변함이 있다면 광주 4.3부터 광주를 쭉 해가지고 저희들까지는 이제 종북인데요. 이태원에 가지는 이제 하도 써먹어서 그런지 이태원은 이제 마약으로 이제 오는 과정들이 좀 있었고 정말 계속 그냥 얘기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또 네, 아유 아까 좀 빨리 좀 손 좀 들어주시지 이제 손 먼저 짧게 질문 드릴 테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네요. 10년입니다. 10년이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아버님이 얼마나 많은 양의 영상들을 기록하셨는지 기억이 나는데
궁금한 건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10년이라는 이 분기점이 길고 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제는 됐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도 있는 시간인데 이러한 시점에 이러한 영상들을 기록들을 정리해 이렇게 내놓으시고 또 오늘을 맞는 마음하고 또 오늘 이후에 시간들을 마칠 마음이 어떠실지 혹시 들을 수 있으면. 어우. 그냥 질문에 엉뚱한 답이 될지는 모르겠으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세월호 관련해서 10년 동안 지금까지 각 지역 도시 뭐 대전, 대구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도시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직까지도 세월호 리본 나눔을 하고 촛불을 켜시는 군대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런데 10년 동안 오늘 이 순간까지 매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그 지역의 한 날을 잡아서 그 주에 한 번씩 매주마다 세월호 촛불을 들고 계신 군대가 아직 대한민국에 7군데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늘 그러셨죠. 저희들 안전을 위해서 가는 길이니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버님 마음을 지금 갖지 마세요. 이제는 저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거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아버지인 저는 또 그분들이 촛불을 들고 있는 과정들이 삶이 녹록지 않다는 걸 저는 가까이서 늘 뵙거든요. 조금 전에 질문 주신 분도 문화예술을 하시면서 대학로 마루니에 매주 토요일마다 7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아직까지 촛불을 들고 계십니다. 저와 함께 그곳에서 매주 촛불 드시는 그분들한테 미안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버팅기고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대답을 드리고요. 여러분 죄송한데 좀 박수로 한번 좀 크게 응원을 해주셨으면 다른 분 혹시 계십니까? 남자분도 네, 노원구에서 온 안성훈이라고 합니다. 지성이 아버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이제 유가족 분들이 이제 10주기와 아니면 1주기, 2주기에 원하는 것들이 약간씩 달라졌을 텐데 지금 현재 이제 유가족이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정부나 이런 곳에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를 여쭤보고요. 두 번째로 그냥 제 제언은 그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에서 매일 그 분향소를 라이브로 해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혹시 그래서 저도 거기에 매일 출근하면 인터넷 접속해서 그 분향소를 그냥 화면에 켜놓고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혹시나 그 세월호 관련된 것도 분향소든 아니면 어느 한 곳을 쭉 그냥 방송으로 송출을 해 놓는 곳이 있으면 거기 와서 많은 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장소가 있으면 인터넷상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1주기, 2주기 지나면서 요구하는 것들이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는 외람되지만 조금 질문이 좀 빗나갔고요. 저희들은 2014년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진상 규명입니다. 달라진 요구도 없고요. 더 원하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더 빼기도 싫습니다. 오로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한 안전한 사회. 제가 이제부터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솔직하게.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성이 아빠 개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잊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실규명 하나 제대로 하면은요, 부서적으로 따라올 일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기억한다는 게 여차하면 앨범이 됩니다. 혹시 추억으로 10년을 보내신 분들은 이곳에 안 계시겠지만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나는 안 해겠지가 아니고, 여러분들 집에서 지금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앨범 1년에 몇 번 보십니까? 먼지 캐캐 묻어 있지 않나요? 세월호가 추억이 될까 봐. 그래서 제가 기억하지 말고 잊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7군데 전국에 하는 그 촛불이, 그것이 꼭 거기에 가사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 몸에 붙어있는 리본 하나가 어떤 사람한테는 다시 상기시켜 줄 것이고, 밴드 하나가, 또한 차량의 스티커 하나가 다시 그거를 끄집어내서 나의 삶은, 내 가정은, 그리고 4시 16분에 저 핸드폰에는 안전의 벨이 울립니다. 오후 4시 16분. 가장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하면서 나른하기 좋은 그 시간, 가족분들이나 지인들이나 고향에 계신 부모님한테 저희들처럼 사랑한다는 말 미처 못하고 보내기 전에 4시 16분 벨을 좀 지정을 해서 그 시간에 꼭 세월호가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한테 전화 한 통 사랑합니다 하는, 그게 참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 진실 규명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1·2기라고 이해하는 특별조사위원회, 그 다음에 선체조사위원회가 있었고요. 지금 얼마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했던 사회적 참사 가습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이렇게 크게 3가지를 움직였습니다. 1기 특조위에서는 1, 2, 3차 청문회까지를 했고요. 이 선체조사위와 사참위는 청문회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 사참위의 모든 그 특조위 위원장님은 급수로 따지면은 장관급입니다. 특별조사위원장. 그러면 특별한 장관이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이 특별한 장관을 단 한 번도 불러주질 않고, 제가 마지막 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하는데 하도 기자들이 질문이 우습길래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위원장님, 청와대에서 한번 만나자고 찾아와 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위원장님이 좀 찾아가가지고 좀 시도라도 해봤는데 못 만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불러준 일도, 단 한 번도 찾아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년 넘도록 청와대에서 창문만 열면 들리는 분수대에서 저희 부모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민정수석, 사회수석을 내보내서 저녁에 춥지 않냐? 겨울에 눈이 쌓여서 복각대기로 지금 핫팩을 깔고 있는데 춥지 않냐? 약 올리는 거죠. 피해 당사자들은 내 부모 죽어봐라, 이 소리로밖에 안 들립니다. 이런 감각들이, 사실 이런 거는 오늘 대기자님 모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나와서, 이 사회가 변화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크게 움직이고 이런 것보다, 그거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면 크게 움직일 건데, 그것이 작동이 안 되면 결국은, 그러니까 군대를, 제가 지금 제 막내 아들이 군대 가 있거든요. 우리 아들 군대 안 가면 누가 지키냐 이 말이죠. 서로가. 너도 안 지켜 나도 안 지키면. 그러니까 군대 가 있는 제 아들이 최고 애국자이란 이 말이죠. 너도 진상규명, 나도 진상규명, 이 입에 바른 이 진상규명이, 제가 이제까지 카메라를 들고 있는 이유는 정부도 안 해. 그리고 어떤 그 이제 단체도 다 끝나고 어떤 그런 특조위도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로만 진상규명? 저는 가족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진상규명을 끝까지 안 되는데 어머님 아버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법을 묻습니다. 기자들은 그걸 물을 수가 없어요. 피해 당사자라. 근데 저는 기자들 보고 이번에도 계속 기자들 보고 가족들한테 물으라고 했습니다. 마이크만 갖다 대고 카메라만 갖다 대면 우리는 끝까지 진상규명을 할 건데, 그러면 진상규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물으라고 제가 기자들한테 얘기해요. 그 질문을 안 합니다. 해야 돼요. 왜? 끝까지 진상규명을 한다고 하시니
제가 인천에 있는 해경본청, 서해에 있는 서해본청, 목포에 있는 해경서 제가 다 돌아다니고요. CN235에는 세월호 그 탐지하는 헬기가 가장 먼저 비행기를 다 탔고요. 잘 아시는 1, 2, 3장 삼천광까지 제가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일반 시민이 동사무소 하나 들어가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요. 카메라들은 뒤에 카메라 이름이 있기 때문에 관공서 들어가는데 좀 수월하지요. 왜 왔는지 뭐 취재 온지 아니까. 저는 절차 하나 밟는 게 누구입니다.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저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 좀 만나러 왔습니다. 들어가는 것조차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런데 그걸 포기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 쥐고 있던 10년의 카메라가 주변의 감독님들 도움으로 이렇게 영화가 탄생됐다는 말씀. 예. 혹시 대 기자님 덧붙이고 말씀? 세월호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영상에서 보셨던 게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까 공권력이라는 건 다 허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 대형 참사가 생기면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호텔을 예약하는 겁니다. 왜 호텔을 예약하는 거냐면 대형 참사에 많은 희생자와 실종자가 생기는데 그 가족들은 그 시내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전국 곳곳에서 몰려들 거기 때문에 그들이 묵어야 되거든요. 실종자나 유가족들이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나겠습니까? 못 떠나거든요. 장기간 투숙하면서 뭔가 실종된 가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거나 뭔가 거기서 유류품 하나라도 건지려고 하고 사태가 해결되는 걸 그 자리에서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호텔과 모텔 예약하는 게 제일 먼저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생계를 놓고 떠나와야 되니까 먼 곳에서 생계를 놓고 참사 현장으로 와야 되니까 바로 생활지원비부터 책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업을 놓고 떠나왔으니까 생활지원부터 나오고 생활지원비 나중에 보상배상해서 정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생활지원비를 법적 근거가 없는데 내드릴 수도 없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나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관심 있으면 일단 생업을 놓고 참사 현장을 오셨으니까 가족들의 생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서 생활지원비부터 막 나간 다음에 정산은 다 국가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 얘기해봤자 안 먹히긴 하던데 저 같으면 해밀턴 호텔을 국가가 사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추모 성당을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호텔은 가만히 두고 골목길을 갖다가 어떻게 뭐 살짝 뭐 해보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참사 현장이 있으면 참사 현장이 추모 성당이 되건 추모 교회가 되건 거기에 사찰을 짓건 간에 그 자리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그럴 만한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해밀턴 호텔 살 돈도 국가가 있고 단원고 같으면 아예 단원고 옆에다가 학교를 짓고 단원고 전체를 성지로 만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겁니다. 아까 보셨죠? 맨 첫 장면에 해경이 희끄무리한 텐트 쳐주고 거기에 유가족들 계시고 경찰이 텐트를 치는 게 아닙니다. 텐트는 경찰한테 맡길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가 제일 먼저 나서갖고 임시 가설물 세워가지고 난방, 냉방 다 해가지고 수도까지 샤워실까지 갖춰가지고 바로 지어가지고 유가족들이 거기 묵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시내에서 벌어졌으면 호텔을 예약하지만 진도 팽목항은 그런 게 없으니까 기준이 벌써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 때 벌어진 그 진짜 관공서 한번 들어가기도 힘들었던 이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재난과 재난 이후의 대처 기준은 실제로는 엄청나게도 높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은 너무 낮게 책정돼 있고 그것조차도 마치 뭐 엄청나게 베풀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기필코 바꿔놔야죠. 네, 우리 아까 질문 주신 그 분한테 한 가지 좀 빠뜨린 게 있어서 이태원 참사는 매일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하고 있고요. 잘 보셨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태원 참사 시민 대책위에서 우리 젊은 미디어 팀들이 꾸려져 있어가지고요. 그걸 계속 방송을 하고 있고요. 세월호 관련해서도 지금 10년 동안 꾸준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방송도 처음에는 노숙에 있으면 노숙에 광화문이고 국회고 계속 특별법 시행을 해서 한참 달렸는데 요즘 시간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 뜸뜸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한 방송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방송에 나왔던 10년 동안 해왔던 유튜브를 압축해서 만든 게 오늘의 다큐멘터리. 그
그 방송이 세월호 유가족 방송 416TV 예, 대기자님 모실 정도의 파워가 있습니다. 제가 방송국장, 편집국장, 청소국장, 예, 기획국장, 국장을 제가 5개 가지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그 자리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방송국이라고요? 416. 예, 제가. 자, 그러면 혹시 지금 시간이 다 돼가는데 마지막 예. 손을 계속 드셨는데 예. 안녕하세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장면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 좌우로 기우는 장면들을 모인 그런 부분들이 엔딩 크레딧 포함해서 한 3번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장면을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한태 감독님. 그 3번은 아니고요. 5번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퀴즈 같은데요. 그 뭐 느끼셨겠지만 그 움직이는 장면은 이제 아버님의 요구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큐를 만들었던 사람으로서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배치하는 게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처음에 말씀하실 때 좀 당혹감이 좀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화면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버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그 움직임이 우리가 모두 세월호 안에 타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으셨던 거고 좀 자의적이라도 그런 아버님의 마음이 또 담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요구셨던 것 같고 나중에 이제 그런 방식을 나중에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는 이 영화의 특색으로서 좀 자리 잡은 것 같아서 나름대로 좋은 선택이었다 이런 생각들을 했죠. 처음에는 뭐 전체를 다 돌리자고 그러셔가지고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어느 순간에 또 뺑글뺑글 돌리자고 하셔가지고 그럼 안 됩니다. 이렇게 또 말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지점들을 좀 잡아서 세월호 가족분들의 마음, 우리가 이 세월호에 타고 있다, 대한민국이 세월호이다, 아직도 운행 중이다 이런 마음을 담아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벚꽃 장면에서 한번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교실과 팽목에서 한번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목포 신항에서 그 리본 때 한번 움직였고 차홍이 아이 방과 그다음에 세월호 내 외부에서 한번 움직였고 엔딩 크레딧에서 한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한 5번 정도 움직였는데 아버님의 마음이십니다. 이 유가족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간에 가편집할 때 흔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안 흔들어줘 가지고 한태 감독님한테 제가 삐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혹시 그 변상욱 기자님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요 사인이 들어왔는데 우리 대 기자님이 영화 보신 걸 조금 간략하게 좀 추스리면. 사실은 뭐 언론에서 이런 다큐멘터리가 매년 4월이면 계속 쏟아져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대단히 죄송하고 그냥 미래를 내다보고 얘기한다면 2027년인가요? 대통령 선거가 있을 거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리 작업을 해서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뭐를 내놓을 거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따져묻는 재난 참사의 모든 유가족들의 공동의 어떤 움직임 같은 것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시민들이 동참하는 뭔가 일을 한번 가져가는 김에 이제 더 멀리 보면서 크게 가져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했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그냥 그대로 그냥 지방선거를 건너뛰고 일단 대선을 겨냥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그 말씀을 이렇게 고급지게 잘 해주시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좀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참 10년 동안 그 저희들이 해놓은 거는 진실 규명에 대한 별로 없지만 그래도 광장에서 그 추웠던 더웠던 그 우리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어찌됐든 탄핵이라는 그런 강도 건넜고요. 지금 저는 어떤 기자님들이 저한테 요즘 이제 그래도 뭐 참 메뚜기 한철이잖아요. 이 10주기 됐다고 정말 좀 뭐한 말로 뭐 기레기보다 쓰레기 같은 것도 지금 다 전화가 옵니다만은 참 속이 탑니다. 그래서 정말 속에서는 이걸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젓나 뭐 메뚜기 한철이냐 막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아까 우리 대 기자님도 잠깐 비쳤지만 참 희한한 질문들을 합니다. 제가 어저께는 좀 기자를 참 미안한 얘기지만 혼내기도 했습니다. 그 질문이 바빠서가 그런 게 아니고 세월호를
들어보니까 질문하는데 몰라요. 그래서 나는 제가 거꾸로 물어봤습니다. 지금 혹시 세월호가 인양이 돼 있는 건 아시냐고. 안 돼요. 혹시 어디에 있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 하시고, 정확히 몇 년도에 참사가 일어났는지는 아십니까? 그 머뭇거리는, 하다못해 그 정도가 되니까 이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여기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열려서 지휘라도 하는데, 저희 바람의 세월이 지금 4월 3일 개봉했는데요. 극장이 하나 둘씩 꺼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씩 집해야 되는데 좀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열려도 아침 시간 오전에 한 번만 딱 열리고 출근하지 말고 그걸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쫓아가 주십사 하는 제가 너무 염치 없고, 그래서 좀 오늘 아침에도 어떤 그 겸손은 힘들다 나가서 제가 할 수 없이 입을 열었는데, 예매는 좀 하고 못 보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극장 시간을 좀 끌어내려 주십사 부탁을 드렸거든요. 예매를 하면 결국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표를 사게 되는 과정이니까, 그러다 보면 시간이 오후 시간대, 저녁 시간대 이렇게 열려서 도대체 지금은 볼래야 볼 수가 없는, 제가 하루에 보통 평균 한 30통을 문자나 전화를 받거든요. 아버님 영화를 도대체 어디서 보는 거예요? 저도 대답을 못 드리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그렇게 예매하는 쪽에다가 좀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일단 끌어내리는 데까지만 좀 했으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안산의 단원고 아이들이 250명이 쓰러졌는데 안산의 영화관 하나를 안 열어줘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계시면 시네마 달 우리 배급사 우리 김일권 대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울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되냐? 달러 빚을 내더라도 극장을 며칠이라도 사야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뭐 여러모로 노력을 해주셔서 우리 시네마달이 결국 안산에서 지금 한 3군데인가 열다가 지금 아마 그게 또 한 군데 남아있고, 또 여러분들 아이들이 도착할, 세월호가 도착할 목적지가 어디였죠? 제주였잖아요. 제주에 아직까지 한 군데도 극장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이 참담하지만 그걸 참담하다고 계속 그렇게 할 수만은 없기에 예매를 좀 통해서 좀 함께 가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기자님 더불어 저와 그리고 이곳에 귀한 시간 내신 옆지기 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를 치고 좀 마무리를 하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